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녁 후 고향에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34살, 제 나이의 죽음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던 때였으니까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영정 앞에 섰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곳에 최윤서가 서 있었어요. 상진아, 오랜만이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학창 시절 첫사랑, 언제나 밝게 웃던 그 소녀는 이제 32의 여자가 되어 있었죠. 장례식장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여기서 다 만나네. 건조한 인사를 건넸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어요.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후 근처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윤서는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군 복무를 마치고 스포츠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제 함께 살아보자, 상진아.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다시 만난 첫사랑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현실의 벽에 자주 부딪혔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이겨냈죠. 첫째, 둘째, 셋째까지 아이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부모로서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윤서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저는 헬스센터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9살 첫째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6살 둘째와 4살 셋째는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윤서의 표정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의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분식집 운영과 아이 셋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점차 그 균열은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진아, 나도 이제 뭔가 배우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미용학원에 등록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넘게 분식집만 운영하며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았다고 이제는 조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 윤서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반짝임이 우리 가정의 균열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저 아내가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을 뿐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 시작된 우리의 인연. 그 시작이 또 다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야간 미용학원에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잠든 후 학원에 가는 윤서를 응원했어요.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실습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집을 나서는 윤서의 뒷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정한 차림으로 분식집에 나가던 아내가 이제는 매일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물론 미용을 배우는 사람이니 외모에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윤서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엔 거의 손에 들지 않던 핸드폰을 이제는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항상 핸드폰을 확인하곤 했죠.
메시지가 오면 살짝 미소를 짓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던진 질문에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학원 단체 채팅방이야. 과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건 우리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윤서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귀가 시간이 들쑥날쑥했고 가끔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이들을 챙기던 윤서가 이제는 귀찮다는 듯 대충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셋째가 엄마 안아줘라고 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아이들을 재운 후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서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손기술도 배워야 하고 이론도 외워야 하고. 윤서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미용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리감, 그건 단순한 피로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아내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윤서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참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윤서는 종종 특강이 있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분식집도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이런 날들이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학원 가? 첫째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들조차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저 엄마가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달라진 윤서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제 마음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그리고 아직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은 채로 깊어가는 가을, 예감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윤서는 미용학원에 가기 전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죠. 상진아, 내 핸드폰으로 음악 좀 틀어줄래? 분위기 좋은 거. 윤서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평소라면 윤서가 절대 내밀지 않았을 핸드폰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받아들었죠. 아마도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랬나 보다 생각했으니까요. 핸드폰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화면이 오늘따라 풀려 있었어요. 윤서가 서둘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음악을 틀기 위해 화면을 살펴보던 중 문득 메시지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은 죄악이라지만 그 순간 저는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대화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대화, 학원 단체 채팅방,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했어요. 메시지가 너무 적었으니까요. 그때 휴지통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기에 휴지통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개의 삭제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너만 보면 돼. 미용학원 끝나고 내가 데리러 갈게. 지난번처럼 만날 수 있을까? 당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메시지들은 대부분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화 상대였습니다. 메시지의 말투, 그리고 그 감정의 농도. 이건 단순한 썸이 아닌 외도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의심이 모두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음악 틀었어? 윤서가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응, 틀어놨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핸드폰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11시쯤 들어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서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죠.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사랑, 가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첫째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응, 아빠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의 변화, 그동안의 의심,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 이제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윤서에게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했다간 더 큰 상처만 남을 테니까요.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침묵 속에서 감시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뒤를 밟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죠. 주말이 다가오자 윤서는 예상대로 특강이 있다며 토요일 저녁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실습이 늦게 끝날 것 같다며 외박까지 선언했어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윤서의 눈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제 반응에 의아했을 겁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때문에 걱정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서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들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다행히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윤서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택시를 타고 분식집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1시간쯤 지켜보니 윤서는 분식집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디자이너처럼 차림새가 깔끔했습니다. 윤서와 그 남자는 서로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남처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밀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무언가를 속삭이며 킥킥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고문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윤서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모텔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함께 힘들게 키워온 새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쯤 윤서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다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윤서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그녀가 탄 택시를 따라갔고 윤서가 미용학원 근처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자책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둔 덕분에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냉정함이 필요했죠. 그렇게 저는 침묵 속에서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윤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뒤를 밟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윤서는 평일에도 종종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외출했습니다. 재료 사러 간다 혹은 미용학원 보충 수업이 있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몇 번의 미행 끝에 확인한 사실은 윤서가 그 남자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분식집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를 따라갔어요. 예상대로 그녀는 그 남자와 만났고 둘은 한적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망원 렌즈를 통해 지켜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어요. 손을 맞잡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가끔은 몰래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죠. 그들의 대화 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사소한 스킨십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윤서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저와의 관계는 이미 그녀에게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죠. 여보,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 저녁 식사 시간에 윤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출장이라. 분식집 주인이 무슨 출장을 가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미용 박람회가 있어서 학원에서 단체로 가는 거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대화 녹취, 사진, 문자 백업, 모든 법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윤서의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화를 내거나 당장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새 아이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모텔 출입 기록. 이 모든 것들이 윤서의 외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한 10년의 세월, 새 아이의 탄생과 성장,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결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이 되자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윤서가 출장을 떠나기로 한 날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윤서는 그 남자와 함께 리조트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였어요. 더 이상의 침묵과 감시는 제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윤서가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윤서가 돌아온 건 어둠이 내린 후였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이들은? 부모님 댁에 보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도 뭔가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서는 긴장한 듯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섰어요. 윤서야,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내가 다녀온데 학원 아니지? 순간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죠. 무슨 소리야? 나 미용 박람회 다녀온 거 알잖아. 거짓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얼마 전 리조트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이게 다 뭐야? 윤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어, 윤서야? 우리한테 뭐가 부족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런 순간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윤서는 한동안 말없이 울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설렜어.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없고 무심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날 봐줬어.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주는 것 같았어. 윤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심했다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새 아이를 돌봐주던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따뜻한 말은 못했을지 몰라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됐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흐느꼈어요.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애원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째가 4살이야.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고 첫째도 9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넌 아이들보다 내 감정을 선택했어.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상진아,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녀의 말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미안해, 윤서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그녀는 제 팔을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안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야.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내가 원한다면 면접 교섭권은 인정해 줄게. 윤서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한 듯 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고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뺏을 거야? 뺏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넌 이미 스스로 아이들을 포기했어. 가혹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윤서는 몇 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특히 셋째에게는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으니까요. 그건 엄마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거였어요. 밤새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아이들 문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윤서는 계속해서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울어도 끝난 건 끝이야, 윤서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후 마음속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복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윤서를 통해 그 남자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김민우, 36살의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유명 미용실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윤서가 다니던 미용학원의 특강 강사이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던 겁니다. 그의 미용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가 일하는 미용실로 향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의 큰 미용실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김민우 실장님을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김민우는 한 여성 고객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가 일을 마치고 고객을 배웅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저를 새로운 고객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조용히 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김민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서가 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을 닫자마자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와 마주 섰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김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도 부인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그만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김민우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윤서가 이미 이별을 통보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어제 우리가 대화한 후 윤서가 그에게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어요. 최윤서 씨는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성실한 남편인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하지만 그녀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대요. 그의 말에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쩌면 제가 윤서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더 대화를 나눴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었죠. 그래도 가정을 깨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짧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미용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가슴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에게 이혼을 정식으로 통보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윤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스스로 부족한 엄마였다는 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조차 스스로 부르기 힘들 거야. 제 말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첫째는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외도니 배신이니 하는 단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첫째는 눈물을 보였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셋째는 그저 엄마 언제 와? 라고만 물었어요. 그 순간만큼 가슴 아픈 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별다른 요구 없이 순순히 합의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고 윤서에게는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서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큰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고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가 밤에 엄마를 찾으며 울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말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기도 했고 가끔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첫째는 의외로 빨리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을 돌봐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둘째와 셋째도 점점 엄마의 빈자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윤서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런 대로 괜찮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 좋아했고 윤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윤서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윤서와 저는 그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액자를 내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반으로 접었어요. 윤서의 모습은 접히고 저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접힌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었어요. 이젠 사진 속 그 여자와도 작별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남은 사진 조각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미련을 그리고
원망도 함께 버릴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록 혼자가 됐지만 제게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윤서의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졌는지,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윤서는 그녀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녀의 두 얼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채워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겁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마저도 언젠가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줄 테니까요. 아빠, 오늘 뭐해? 아침이 밝고 첫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 갈까? 아이들의 환호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